스물세 구의 시체. 두꺼운 산업용 봉지에 포장되어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단순히 숨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싶어 한 것 같았다. 이 사실 자체가 어떤 음울한 소설의 시작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현실이었다. 2001년 펠로알토를 뒤흔든 현실이었다. 이곳은 경찰 사이렌보다는 개 짖는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더 자주 들리는 조용하고 품이 있는 교외 지역이었다. 모든 것이 발견된 지하실은 이 도시에서 마치 이방인의 그림자 같았다. 건물은 견고해 보였다. 단정한 잔디밭과 단풍나무들이 있는 오래된 2층 집으로 가지치기 된 나뭇가지들이 거의 장식품처럼 보였다. 하지만 경찰들이 아래로 내려가자 공기가 달라졌다. 그곳 먼지 쌓인 상자들과 70년대 가구들 사이 집주인조차 거의 들여다보지 않는 구석에 수색에 참여한 누구도 잊지 못할 발견물이 놓여 있었다. 폴리에틸렌 봉지들 각각 안에 사람이 들어있었다. 일부 시체는 이미 부분적으로 부패했고 옷은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이전 삶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데님 재킷, 낡은 농구 스웨터, 정성스럽게 메어진 스카프. 이것은 이들이 어제나 한 달 전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 누군가는 여기서 몇 년을 보낸 것이었다. 장소 자체가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깨뜨렸다. 이곳은 버려진 창고도 변두리 숲도 아니었다. 이곳은 자선 만찬을 열고 이웃들이 파이를 들고 오고 아이들이 복도를 뛰어다니며 집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와인 한 잔을 따라주는 집이었다. 집주인의 이름은 로버트 마틴슨이었다. 성공한 변호사이자 지역에서 유명한 인물,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 사람들이 신뢰하고 지역의회 회의에서 그에게 투표하는 사람, 그리고 바로 그의 주소가 몇 년에 걸친 사건들의 연쇄를 밝혀낼 수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순간 아무도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발견물과 연결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펠로알토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다. 이 집의 소유주는 43살의 변호사이자 사랑하는 아버지이며 존경받는 사회 구성원이었다. 로버트 마틴슨. 펠로알토에서 그의 이름은 존경을 담아 불려졌다. 어떤 이들에게는 절망적인 사건도 승소시킬 수 있는 성공한 법률가였다. 다른 이들에게는 언제나 미소 짓고 무거운 가방을 현관까지 나르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는 이웃이었다. 그의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다녔고 아내는 종종 시 행사에 참여했으며 로버트 자신은 정기적으로 집에서 자선 만찬을 개최했다. 이 만찬들은 전체 동네를 위한 작은 축제 같은 것이었다. 긴 나무 테이블에는 지역 요리사들이 준비한 음식이 놓여 있었고 잔디밭에서는 아이들이 공을 차고 어른들은 뉴스를 논의하며 웃었다. 로버트는 변함없이 이 원의 중심에 있었다.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은 채 손에 적포도주 잔을 들고 모든 손님을 이름으로 맞이했다. 그는 각각에 대해 주소와 집번호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것 같았다. 누가 차를 팔려고 하는지, 누구의 딸이 입학에 도움이 필요한지, 누가 몰래 낚시를 즐기는지, 이웃들은 그에 대해 오직 따뜻하게만 기억했다. 맞은편에 사는 하퍼 부인은 휴가 중에 누군가에게 집 열쇠를 맡겨야 한다면 주저없이 로버트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동료 중 한 명인 젊은 변호사는 로버트가 업무량에 거의 압도당했던 첫 해에 어떻게 도와줬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대신 내 옆에 앉아서 모든 사건을 나와 함께 검토하고 말했다. 너는 해낼 수 있어. 로버트의 외모조차 이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 같았다. 키가 크지 않고 단정했으며 뒤로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를 가진 그는 자신을 돌보지만 그것에 불필요한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주말에는 아침 조깅을 하거나 지역 빵집에서 신선한 빵을 사는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길에서 그를 만난 사람들은 그가 어디론가 서두르고 있어도 항상 몇 분을 내어 인사를 나누었다고 했다. 그의 공적 생활의 어떤 세부 사항도 언젠가 그의 집에서 경찰 수색이 시작될 것이라는 힌트조차 주지 않았다. 펠로알토 주민들의 생각에 그는 신뢰할 수 있는 거의 모범적인 이웃이었다.
비밀이 없는 사람, 그리고 확실히 무언가 끔찍한 것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후에 기자들이 마틴슨 효과라고 부를 그 역설이 있었다. 외적 껍질이 밝고 완벽해 보일수록 그 뒤에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가 더 어려웠다. 로버트가 노숙자 돕기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기부한 자선 복권이 있는 저녁들, 이웃들과의 공동 자연 나들이, 학교 위원회 활동 참여, 이 모든 터치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고귀하고 올바른 사람의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집 깊은 곳 어딘가에 지하실로 가는 문 뒤에 시체가 든 봉지들이 놓여 있다는 생각은 단순히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환상처럼 보였다. 그의 지하실에서의 발견에 대한 뉴스가 도시에 퍼졌을 때 이웃들과 동료들이 처음으로 한 말은 그럴 리가 없어였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믿기를 거부했다. 한 달 전에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어 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에 연루될 수 있을까? 그리고 바로 이 공적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대조가 수사의 주요 질문이 되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처음으로 로버트 마틴슨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순간으로 돌아가서 질문해야 했다. 정확히 무엇이 그들을 그의 문으로 이끌었을까? 2001년 2월 팔로알토 경찰서에 23살 청년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당직 일지의 기록은 건조하고 표준적으로 보였다. 날짜, 신고자 이름, 실종자 설명. 도시에는 그런 신고가 적지 않았다. 누군가는 친구들에게 갔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직장에 늦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며칠 후 사람들이 스스로 집으로 돌아와서 소음 없이 사건이 종료되기도 했다. 그때 아무도 이 겉보기에 평범한 경찰 일지의 한 줄이 군 전체 역사상 가장 큰 수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못했다. 신고는 중년 여성이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아들이 이틀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만나기로 했던 친구들은 그날 저녁 이후로 그를 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중앙공원 근처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목격되었다. 그는 검은 재킷, 회색 청바지, 운동화를 입고 있었고 배낭을 메고 있었다. 경찰은 검증된 절차에 따라 행동했다. 첫 번째, 모든 지인과 친척들에게 전화하기. 두 번째, 의료기관들을 확인하기. 혹시 병원에 입원했을 수도 있으니까. 세 번째, 그가 머물 수 있는 장소들을 검사하기. 좋아하는 카페, 체육관, 도서관. 그날 수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순찰대에 전달했다. 다음날 경찰관들이 주변 거리를 돌며 상점 점원들과 우연한 행인들과 대화했다. 누군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그 청년을 봤다고 기억했지만 그것은 실종 하루 전이었다. 처음에는 수십 건의 다른 사건들처럼 보였다. 젊은 남자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사흘 후 이야기의 첫 번째 경고 신호가 나타났다. 목격자 중 한 명이 그를 로버트 마틴슨의 집 근처에서 늦은 저녁에 봤다고 주장했다. 목격자는 그 청년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마치 누군가를 따라잡으려 하거나 반대로 도망가려는 것 같았다. 이 일화는 보고서에 기록되었지만 그때는 경찰들에게 결정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다음 며칠 동안 경찰은 수색을 계속했다. 버려진 건물들, 빈 주차장들을 확인하고 택시 기사들에게 질문했다. 하지만 그 청년이 연락을 취하지 않을수록 그가 단순히 떠났을 희망은 줄어들었다. 주말까지 사건에 새로운 보고서가 추가되었다. 실종자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마틴슨의 집이 있는 지역에서 활성화되었다. 신호는 약하고 짧았지만 단서를 잡기에는 충분했다. 그때는 아직 아무도 이 청년의 실종을 무언가 대규모적인 것과 연결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몇 주 후에는 분명해질 것이었다. 이것은 마지막 23번째 희생자였다. 그리고 바로 그가 경찰이 끌어당겨서 몇 년간 숨겨져 있던 실타래를 풀게 될 그 실이 되었다. 이제 주요 질문이 남았다.
수사관들이 이 수색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그들의 경로가 존경받는 변호사 로버트 마틴슨의 집으로 직접 이어졌을까? 수사는 유일한 목격자에게 도달하는데 그의 증언은 이상해 보인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리버스이다. 경찰들에게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질문해야 할 목록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었지만 대화의 첫 몇 분 안에 분명해졌다. 이 청년은 전체 사건을 뒤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보았다. 제임스는 로버트 마틴슨의 집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 살았다. 이웃도 친구도 동료도 아니었다. 단순히 지역 주민 대부분처럼 그를 얼굴로 아는 사람이었다. 그 2월의 밤에 그는 배에서 친구들과 만난 후 도보로 집에 돌아가고 있었다. 이미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이었다. 펠로엘토의 거리들은 이 시간에 조용하고 거의 무인이었다. 드문 자동차들, 가로등 불빛, 아스팔트 위 자신의 발걸음 소리. 제임스가 마틴슨의 집이 있는 거리를 지나갈 때 그는 이상한 것을 알아챘다. 집 지붕에서 어두운 형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고양이나 아마도 너구리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역에는 충분히 많았다. 하지만 움직임이 너무 확신에 찬, 너무 인간적이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보려고 했다. 사람, 의심의 여지 없이. 어두운 재킷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거의 몰래 움직이고 있었는데 마치 주의를 끌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제임스는 멈췄다. 모든 것이 마치 그 사람이 지붕에서 무언가를 찾거나 반대로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순간 형체가 구부러졌고 제임스에게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보였다. 둔한 소리가 났다. 마치 무거운 물체를 단단한 표면에 놓거나 떨어뜨린 것 같았다. 가로등 불빛에서 제임스는 순간적으로 얼굴의 윤곽을 보았다. 그는 그것이 로버트 마틴슨이라고 맹세할 수는 없었지만 유사성이 명백해 보였다. 나는 그를 전에 봤다. 확실히 봤다고. 그는 나중에 신문에서 말할 것이다. 하지만 더 있었다. 제임스의 말에 따르면 지붕의 남자가 갑자기 얼어붙었는데 마치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급격히 거리 쪽으로 돌아섰고 거리에서도 제임스에게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고 느껴졌다. 그 후 형체는 거의 즉시 시야에서 사라졌다. 마치 해치로 뛰어들어가거나 집 안으로 내려간 것 같았다. 아침에 제임스는 이웃들로부터 그날 밤 근처에 사는 청년이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우연의 일치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경찰에 말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자신의 증언을 제시했을 때 경찰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그들 중 일부는 이야기를 신중하게 받아들였다. 사람을 헷갈릴 수도 있고 밤의 그림자는 쉽게 속인다. 더욱이 마틴슨의 집은 오래되고 높은 다락이 있어서 수리나 지붕 점검을 위해 거기 올라가는 것이 완전히 가능했다. 게다가 집주인이 밤중에라도 자신의 지붕에 있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증언의 세부 사항들이 단순히 무시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보였다. 둔한 소리, 형체의 급작스러운 사라짐, 이 모든 것이 젊은 남자의 실종과 시간상 일치했다는 것. 경찰관들은 그들에게 거의 단서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실종된 청년은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는 침묵했다. 그리고 갑자기 존경받는 변호사의 집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 회의로는 여전히 있었지만 상황은 행동을 요구했다. 그룹 리더는 결정을 내렸다. 증언을 확인하고 마틴슨에게 그날 밤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하고 다른 간접적인 징후들이 발견되지 않는지 보자. 그렇게 로버트 마틴슨의 주소가 처음으로 수사의 경로에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 수색이 아니었다. 단지 대화였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품위 있는 변호사의 모습이 천천히 존경받는 사회 구성원 범주에서 질문이 있는 사람 범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문이 열렸을 때 경찰관들은 순간 서로를 바라봤다. 모든 것이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어수선함도 공포도 공격성도 없었다.
문지방에는 로버트 마틴슨이 서 있었다. 밝은 캐시미어 스웨터와 청바지를 입고 손에 커피 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마치 신문을 읽으며 게으른 아침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지. 사람의 실종에 대한 질문을 받으러 온 경찰관들을 맞이하는 것 같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경찰관님들. 그는 차분하고 약간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조는 정중했고 거의 친근했다. 그는 문을 더 넓게 열고 들어오라고 제안했다. 집은 창문으로부터의 부드러운 빛, 갓 내린 커피 냄새, 완전한 생활의 조화로 맞이했다. 테이블 위에 깔끔하게 정리된 잡지들, 냉장고에 아이들 그림, 오래된 플레이어에서 나오는 조용한 음악. 이 벽들 뒤에는 범죄적인 것을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목격자의 말을 전했을 때 로버트는 단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지붕에서요? 아니요, 저는 거기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있었고 가족과 저녁을 먹고 나서 영화를 봤어요. 아이들이 확인해 줄 수 있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저녁이 평온하게 지나갔다고 말했다. 저녁 식사, 아내가 만든 소스를 곁들인 파스타. 그 다음 옛날 코미디의 가족 관람 후에 모두 각자 방으로 갔다. 로버트는 심지어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고 확신했다. 그의 신원 확인 결과 전과도 벌금도 법과의 충돌도 없었다. 세금을 제때 내고 직장에서의 평판은 완벽했다. 이웃들은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된 사람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제임스 리버스의 증언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틴슨과 더 오래 대화할수록 이 차분하고 사려 깊은 변호사가 밤에 불분명한 목적으로 지붕을 기어오를 수 있다고 상상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는 짜증이나 신경질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답변은 정확했고 말 사이의 멈춤은 자연스러웠으며 변명을 급하게 고안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 그런 긴장된 침묵이 없었다. 어느 순간 경찰관 중 한 명이 직접적인 질문을 했다. 실종자를 아십니까? 아니요. 로버트가 눈을 보며 대답했다. 그를 본 적이 없어요. 경찰은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봤다고 확신하는 목격자,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정직해 보이는 존경받는 변호사. 직접적인 증거 없이는 이것은 말 대 말로 남았다. 결국 로버트에게 관심 대상자 지위가 부여되었다. 이것은 그가 이제 수사의 시야에 있다는 뜻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경찰관들은 미완성의 느낌으로 집을 떠났다. 형식적으로는 수상한 것이 없었지만 직감은 차분함의 외관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속삭였다. 곧 여기에 돌아올 이유가 생길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커피를 마시며 하는 대화가 아니라 수사관들은 이 지역에서 지난 몇 년간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미해결 사건들의 기록 보관소를 조사한다. 이것은 명확한 계획보다는 절망감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마틴슨 사건에서 모든 것이 정체되었다. 목격자는 있지만 그의 말은 물질적인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변호사 자신은 너무 확신에 차 있다. 오래된 기록에서 수사에 새로운 방향을 줄 수 있는 규칙성을 찾기만을 희망할 수 있었다. 90년대 말 사건들이 담긴 폴더들을 검토하면서 경찰들은 이상한 반복성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몇 달마다 거의 같은 나이와 비슷한 체격의 젊은 남성이 실종되었다. 실종 장소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지만 실들은 여전히 펠로엘토 쪽으로 이어졌다. 일부 경우에 목격자들은 마지막으로 마틴슨이 자주 다니던 그 거리들 근처에서 실종자들을 봤다고 했다. 동시에 제임스 리버스를 다시 신문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그가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세부 사항을 추가했다. 지붕의 형체는 그의 말에 따르면 단순히 조심스럽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었다고 했다. 마치 잡힐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같았다. 그리고 제임스의 기억에 따르면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긴장했다고 했다. 마치 턱을 악문 것 같았다. 이 세부 사항은 메모에 기록되었지만 직접적인 고발에는 여전히 부족했다. 그때 휴대전화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연결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마틴슨의 알리바이에서 첫 번째 사실적 불일치가 발견되었다. 그의 전화가 실종밤 자정 즈음에 짧은 발신 통화를 기록했는데 신호는 그가 주장한 것처럼 집에서가 아니라 2블록 떨어진 거리에서 나왔다. 이것은 죄를 증명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확신에 찬 이야기를 흔들었다. 작은 조각들이 모자이크로 모이기 시작했다. 일련의 유사한 실종들, 마지막 실종 밤, 지붕에서의 신경질적인 형체, 선언된 알리바이와 휴대전화 데이터의 불일치, 이 모든 것들이 개별적으로는 고발에 이르지 못했지만 함께는 수색 영장을 요청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이 순간 공중에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는데 훨씬 더 불안한 것이었다. 그들이 존경받는 변호사의 집에서 정확히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그는 최근에 말이 없어졌는데 나는 그것이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버트의 아내가 말한 이 말은 차분하게 발음되었는데 마치 연장된 재판이나 복잡한 고객들, 끊임없는 출장으로 인한 남편의 피로 같은 일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녀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웠다. 많은 업무량을 가진 변호사, 복잡한 고객들과 끊임없는 출장. 그녀는 이것을 위험한 징후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결혼 생활 동안 익숙해진 피로로 봤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는 이것이 작은 갈고리가 되었다. 폐쇄성, 모호한 개념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소중히 지키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다른 실종자들의 가족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이야기에서 유사한 세부 사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희생자의 형제 중 한 명은 실종 직전에 그의 형이 일자리를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들과 소개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보다 2년 전에 실종된 다른 청년의 경우 노트에서 RM 변호사라는 메모와 함께 기록된 전화번호가 발견되었다. 번호는 마틴슨의 휴대전화와 일치했다. 또 다른 실종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떤 진지한 남자와 만난 후 집에 와서 변호사의 명함을 가져왔지만 그 후 그에 대해 말하기를 그만두고 단지 손을 저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당신 일이 아니야. 이 모든 이야기들이 마틴슨을 직접 가리키는 증거를 주지는 않았지만 친숙한 윤곽을 그렸다. 그는 마치 때때로 젊은 남성들을 찾아서 그들과 소통하고 약속을 하고 그 후 연락이 급작스럽게 끊어지는 것 같았다. 동시에 아내는 계속 주장했다. 그들의 가족 생활에서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 그는 나와 덜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일이잖아요. 나는 항상 그에게 모든 일에 빠져있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에는 의심이 없었고 이것은 위험한 역설을 만들었다. 가까운 사람은 외부 관찰자에게 규칙성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수사는 아직 확실한 증거를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연락처, 명함, 전화번호, 유사한 이야기들의 모자이크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체계적으로 보였다. 마틴슨은 단순히 관심 대상자가 아니라 일련의 실종들 뒤에 서 있는 사람의 역할에 대한 주요 후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게는 다음 단계를 밟을 이유가 있었다. 그를 완전히 의혹에서 제거하거나 그가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낼 단계. 수사관들은 로버트 마틴슨의 쓰레기통 내용물을 분석한다. 영웅적인 것은 없다. 장갑, 손전 등 표본 선별을 위한 두꺼운 봉지들과 인내심. 이 수사 단계는 보통 첫 페이지에 나오지 않지만 바로 이것이 종종 가장 완고하고 물질적인 흔적들을 준다. 그리고 여기서 커피 찌꺼기, 영수증 조각들, 가죽 제품 포장지들 사이에서 목격자를 잘못 이해했다는 말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세부 사항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써니베일 외곽의 건설 대형마트에서 나온 구겨진 계산서를 발견한다. 일주일 전 구매, 고강도 산업용 폴리에틸렌 봉지, 여러 롤, 각각 20개들이 이어서 같은 세트를 가진 다른 상점의 두 번째 영수증이지만 추가로 건설용 석회, 소석회, 25kg 포대가 표시되어 있다.
영수증들은 젖었지만 읽을 수 있었다. 날짜, 시간, 계산대 번호, 카드의 마지막 숫자들. 카드 소유자의 이름이 마틴슨의 이름과 일치했다. 경찰들은 선별을 계속한다. 길가의 컨테이너에서 또 다른 영수증을 발견한다. 일회용 호흡기와 두꺼운 라텍스 장갑 구매에 대한 것. 합계로는 지붕 수리나 차고, 청소로는 설명하기에 너무 많은 가정용 잡화들이 나온다. 게다가 구매 날짜들이 마지막 청년이 실종된 시간 강역과 일치한다. 각 종이 조각은 그 자체로는 먼지이지만 함께 그들은 하나의 주소로 이어지는 선을 이룬다. 우연성을 배제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은행 카드 내역서를 요청한다. 확인이 빨리 온다. 한 저녁에 두 상점에서 단 40분 만에 2번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주차장 카메라들로 차량의 움직임을 복원할 수 있었다. 은색 세단, 번호가 마틴슨의 차와 일치한다. 트렁크에 검은 컨트랙터 베그스 롤들과 큰 녹색 제조업체 로고가 있는 석회 포대를 싣는다. 그림이 미래를 위해 비축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명확해진다. 법적 부분 가장 지루하지만 중요하다. 수사팀은 보고서를 작성한다. 지붕에서의 야간 활동에 대한 목격자 증언, 알리바이와 휴대전화 데이터의 불일치, 실종의 반복 패턴,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용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고 냄새로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들의 구매 영수증들. 표현은 신중하고 큰 소리 없이, 하지만 의미는 투명하다. 집과 인접시설에 대한 수색 영장이 필요하다. 판사는 업무일 끝에 서류 패키지를 검토한다. 결정은 극적인 멈춤 없이 내려진다. 근거가 충분하다. 서명된 영장은 경사와 함께 떠나고 다음 날 아침 이미 파란 줄무늬가 있는 차들이 펠로엘토의 조용한 거리로 천천히 돌아선다. 마당은 아직 밤 물주기로 젖어 있고 현관에는 남의 커피잔이 식어가고 있으며 문에는 노란 테이프가 나타난다. 로버트 마틴슨의 집에 대한 공식 수색이 시작된다. 출발 전 지휘관이 역할을 분배한다. 첫 번째, 1층, 두 번째, 다락과 차고, 세 번째, 촬영, 지하실은 마지막에 남겨둔다. 전문가들이 마틴슨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기 시작한다. 수색이 방들을 진행하는 동안 회색 시스템 블록을 책상에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정정히 방지 봉지에 포장한다. 누군가가 거리 번호와 압수 시간을 마커로 표시한다. 집은 조용하고 아래층에서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리지만 바로 여기서 환풍기가 있는 케이스 안에서 가장 조심스럽고 가장 자신만만한 사람들도 지우지 못하는 것들이 숨어 있다. 디지털 먼지, 과거 기록들의 작은 조각들, 모든 것이. 디스크는 현재 기준으로는 작다. 20GB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위에는 2000년대 초의 일반적인 작업 혼합물이 있다. 문서들, 서신 아카이브, 법적 계약 초안들. 전문가들은 포켓을 통해 스테이션에 연결하고 섹터별 읽기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며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 탐색기에서 보이지 않는 파일 이름들, 달력에 표시되지 않는 날짜들. 일부 기록들은 부분적으로 덮어 쓰여졌지만 메타데이터는 완고하게 유지된다. 빈 클러스터들에서는 처음에는 일상적 흔적들의 혼돈적 집합처럼 보인다. 쇼핑 목록, 드라이클리닝에서 정장 찾기라는 메모, 법정 기한, 스캔, 그리고 갑자기 중립적으로 불리는 폴더, 드래프트스 올드. 안에는 확장자 없는 여러 문서들, 다른 날들에 생성되고 삭제된 것들. 한 파일이 4번째 시도에서 열린다. 텍스트 스트림. 여기서 줄들의 일부가 읽을 수 없는 기호들과 섞여 있다. 전문가들은 퍼즐처럼 그것을 모으고 수신자 없는 편지 초안을 얻는다. 편지는 위협으로 구성되지 않았고 이름을 포함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가 말의 힘을 느끼기 위해 자신을 위해 쓴 연습 같다. 통제는 시끄러운 몸짓이 아니다.
통제는 사람이 당신이 제안한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는 결정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감사한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약함에 대한 올바른 어조와 올바른 약속, 이 어떻게 대화 상대로 하여금 부드러운 지도 없이는 하지 않았을 단계를 내딛게 하는지에 대한 문단. 때때로 저자는 법적 회전으로 넘어가는데 마치 전문가들은 텍스트의 구조도 주목한다. 그것은 마지막 실종보다 1년 전에 작성되었지만 후에 만들어진 수정과 삽입들이 만난다. 즉, 저자가 그것에 돌아왔다는 뜻이다. 옆에는 두 번째, 더 짧은 파일. 대화를 시작하기 편리한 문구들의 목록. 당신의 이력서를 보자. 인턴이 필요한 사람들을 안다. 약속하지는 않지만 시도해보겠다. 필체는 동일하다. 건조하고 감정 없이 모든 인칭 대명사들이 지워져 있는데 마치 저자가 의식적으로 공감의 흔적을 지운 것 같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의 브라우저 기록을 추출한다. 거기에는 노골적으로 범죄적인 것은 없지만 요청들의 순서가 눈에 띈다. 설득의 심리학, 빠르게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 악수 방법, 그 다음 조작의 윤리적 경계를 논의하는 포럼들에 대한 긴 링크 체인들. 저장된 조각들 중 하나에서 저자가 쓰지는 않았지만 오프라인 모드로 대화 상대에 대한 영향 실습에 대한 댓글들을 저장한 타인의 토론. 그룹의 법률가들은 상기시킨다. 그런 텍스트들 자체로는 범죄를 증명하지 않는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협상에 관한 책을 읽는다. 하지만 이미 있는 것과 연결해서 지붕에서의 야간 활동에 대한 목격자 증언, 이상한 구매들, 휴대전화 데이터와 알리바이의 불일치, 그리고 실종의 반복들. 이 초안은 첫 번째 심리적 열쇠가 된다. 그것은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준다. 이웃으로도 고객으로도 아니라 레버와 버튼의 시스템으로서. 가장 불안한 조각. 저자가 중립적 장소들에 대해 추론하는 몇 줄. 사람들은 모든 것이 친숙한 곳에서 안전함을 느낀다. 빛, 냄새, 배경의 대화들. 장소가 낯설어 보이면 그들은 피곤해지고 대화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더 빨리 동의한다.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계획도 지침도 아니지만 사고방식이다. 검증된, 차가운, 자발성이 없는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들은 강조한다. 마틴슨의 업무 문서들과 일치하는 독특한 스타일의 복구된 초안들이 발견되었다. 설득 방법에 대한 로컬로 저장된 페이지들, 지인을 시작하고 도움을 제안하기 쉬운 문구 템플릿들. 이 모든 것이 소통이 우정도 협력도 아니라 행동공학인 사람의 이미지로 모인다. 그런 결론을 물질적 증거 대신 저울에 올려놓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수사의 방향을 준다. 찾는 것은, 그리고 이 순간 디지털 먼지는 단순한 바이트 집합이 되기를 멈춘다. 그것은 아마도 몇 년간 접근하고 호감을 사고 약속하고 사라지는 방법을 연마한 사람의 머릿속으로 가는 창문이 된다. 앞서는 더 복잡한 전문 감정들, 메타데이터를 실종 날짜들과 대조, 메일박스 연결 분석, 실종자들의 노트북과 디스크에서 발견된 연락처들 사이의 일치점 찾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일어났다. 수사팀이 물리적이 아닌 심리적 지도를 얻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외관이 모범적이고 이면이 상상할 수 없었던 작은 터치들도 있다. 바탕화면에 드라이버스라는 폴더가 있지만 안에는 전혀 드라이버가 아니라 중립적인 제목의 텍스트들이 있다. readme.tft, notice.txt. 생성 날짜들은 시스템 설치에 맞춰져 있지만 편집 시간은 완고하게 자정으로 간다. 운영체제 윈도우 아이선. FAT32의 디스크는 자유 클러스터들에 삭제된 문서들의 꼬리들을 저장하고 그것들로 보인다. 저자가 종종 같은 문구들에 돌아가서 동사들을 고치고 대명사들을 제거했다. 폴더 이름들조차 세심함을 드러낸다. 아카이브 1, 아카이브 1화, 아카이브 파이널.
이것은 그 자체로 증거는 아니지만 필체다. 차분하고 계산된, 사람들을 표로 정리하는 데 익숙한, 그리고 바로 이 필체가 디지털 먼지에서 발견된 지침이다. 투쟁의 흔적이 아니라 대화가 거래가 되는 지점들을 찾는 것. 핵심 목격자 제임스 리버스의 과거 전과에 대한 정보가 떠오른다. 한순간의 유일한 단서가 의문시된다. 목격자가 한때 법을 어겼다면 지붕 위의 사람에 대한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마틴슨의 변호인단이 이 기회를 양손으로 붙잡는다. 변호사들은 빠르게 행동한다. 언론 앞에 사실을 공개한다. 97년에 리버스가 바 카운터에서의 싸움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 갈등적이고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들은 표현하며 밤에 지붕 위 그림자들 이 환상에서 나왔을 수 있다고 암시한다. 정확하지만 끈질긴 표현들이 사용된다. 개인적 반감, 관심 끌기 욕구, 정보에 대한 가능한 보상. 경찰과의 만남에서 마틴슨의 변호인은 직접 말한다. 당신들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에 사건을 구축하고 있다. 경찰은 복수 버전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리버스가 실종자 중 한 명에 가까운 친구였고 그의 실종을 힘들게 견뎠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래, 이것은 그를 편파적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로버트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정했다는 버전은 사실을 요구한다. 세부 사항에서 그것들을 찾는다. 배서의 조사는 확인한다. 실종 밤에 리버스는 정말로 자정까지 거기 있었고 카드로 계산했고 팁을 남겼다. 2명의 직원이 패치가 있는 그의 재킷을 기억한다. 더 나아가 경로. 휴대전화 기지국으로 리버스의 전화는 예측 가능한 선을 따라 이동한다. 바, 정류장, 집 쪽 블록들. 그 다음 마틴슨의 거리. 여기서 신호가 잠시 인근 기지국을 잡고 다시 집으로 가는 길. 이것은 그가 지붕에서 형체를 본 추정 순간과 시간상 일치한다. 마틴슨과의 연결도 확인한다. 갈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리버스는 변호사와 소송한 적도 없고 업무로 만난 적도 없다. 대신 다른 것이 떠오른다. 실종 몇 주 전에 그가 친구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달라고 시 당국에 호소하려 했다는 것. 그의 편지들은 건조하고 히스테리 없이 사실들만 담고 있다. 이것은 시끄러운 복수를 추구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이미지와 잘 맞지 않는다. 하루 후 그림이 명확해진다. 그래, 리버스에게는 오래된 전과가 있다. 심각한 결과 없이 끝난 싸움. 하지만 현재 이야기에서 그의 말들은 시간, 경로, 목격자들로 뒷받침된다. 거짓 고발의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경찰은 이 갈래를 닫는다. 개인적 복수 버전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 신용 실추 시도가 주요 라인을 강화한다. 의심을 제거하면 남는 모든 것은 목격자 증언, 산업용 봉지와 석회 구매 영수증들, 휴대전화 데이터 불일치들, 그리고 몇 년간 이어지는 실종 시리즈. 화살표는 다시 팔로엘토의 집을 가리킨다. 수사관의 책상에 리버스, 클리어드라는 표시가 있는 폴더가 나타난다. 더 나아가 오직 사실들과 지하실 문 뒤에서 발견될 것들만, 소년 법원 기록 보관소에서 폐쇄된 사건이 발견되었다. 청소년 로버트 마틴슨이 동물 학대 혐의를 받았다. 이것은 성인 변호사의 완벽하게 구축된 이미지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첫 번째 얼룩이다. 기록은 짧고 건조하다. 행동적 사건, 피해자 가족과의 화해, 치료 의무. 종이는 20년 이상 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되었지만 의미는 색이 바래지 않는다. 한때 로버트에게는 어른들이 위험하다고 여겨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행동이 있었다. 수사관들이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을 때 실이 깊은 곳으로 여름 휴가가 시끄럽고 학교 식당 냄새가 나는 곳으로 이어졌다. 먼 사촌 누나는 기억했다. 그는 차가울 정도로 정중할 수 있었다. 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돌 같은 얼굴, 침묵, 옆으로 시선. 고모는 가족 전역에 대해 이야기했다. 누군가가 로버트를 놀렸고 그는 마치 꺼진 것 같았다.
정중하게 잔을 놓고 마당으로 나가서 테니스 라켓으로 오래된 도자기 화분을 깨뜨린 다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탁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파편들을 치웠고 가족에서는 그 주제를 덮었다. 학교 박람회에서의 에피소드도 있었다. 이미 은퇴한 담임 선생님은 그를 소년들 중 가장 침착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그는 부수들의 질서를 담당했고 선배 역할을 수행했다. 몇몇 여학생들이 그가 너무 엄격하게 지시했다고 불평했는데 덮고 앉고 싶어도 지침에 따라 서 있으라고 요구했다. 선생님은 주목했다. 그는 화내지 않았다. 그는 단지 당신이 스스로 동의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규율에 대한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있었다. 청소년이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는 역할에서 자신을 너무 좋아했다. 폐쇄된 기금에서 올린 기록 보관소 사건은 이웃들의 마당에서의 갈등을 묘사한다. 자료에서는 세부 사항을 피하고 표현은 거의 무균적이다. 애완동물에 대한 비윤리적 대우. 가족은 처벌이 아닌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주장했다. 소년 법원은 나이와 학교에서의 모범적 행동을 고려했다. 사건은 화해로 보내지고 조건부 폐쇄 분류를 받았다. 그 이후 많은 해가 지났지만 그런 에피소드의 존재 자체가 직접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청소년에게서 그런 차가운 경계 시험 준비성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린 시절의 거리 이웃은 로버트가 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농구를 했는데 그는 점수에 대해 절대 논쟁하지 않았다. 공정하게 이길 수 없으면 그는 단순히 게임을 멈췄다. 마치 불을 끈 것 같았다. 모두 흩어지고 다음 날 그는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다른 친척은 갑작스러운 폭발들을 기억했다.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독백. 그는 당신이 왜 틀렸는지를 사라지고 싶게 만들 정도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 묘사들에는 거친 효과가 없지만 항상 그가 보여주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불량하는 힘이 느껴진다. 그렇게 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는 심리적 그림이 그려진다. 부드러운 관리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의 결정을 편리하게 만드는 말들에 대한 과거는 더 이상 우연한 그림자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현재와 운율을 맞춘다. 취업을 도와주겠다는 약속들과 산업용 봉지 영수증들과 지붕 위의 야간 형체와 어린 시절의 세부 사항들이 증거를 대체하지는 않지만 외적 통제와 내적 침묵이 왜 그에게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 있었는지 설명한다. 법적으로 이 모든 것은 증거가 아니다. 법원은 눈빛과 말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하지만 수색에는 그런 터치들이 중요하다. 어디서 흔적을 찾고 누구를 더 신문할지 알려준다.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동의하게 만드는 데 익숙하다면 그의 약속들은 지원이 필요한 젊은 청년들에게 특히 설득력 있게 들렸을 수 있다. 즉, 자선 만찬의 자원봉사자 목록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명함을 줬는지 대조하고 실종자들의 전화에서 통화를 올리고 누구의 수첩에 그의 번호가 나타나는지 보는 것이 가치 있다. 그런 각 일치 뒤에는 올바른 말로 포장된 새로운 지인 장면이 있을 수 있다. 어린 시절은 일반적으로 동기를 조용히 저장한다. 하지만 그림이 반복될 때 행동 전 차가운 멈춤, 힘의 정중한 시연, 소음 없이 장면을 닫으려는 노력.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의 집합이 아니다. 이것은 좌표계다. 그리고 바로 이 시스템과 함께 머리에서 수사팀은 영장에 따른 작업으로 돌아간다. 집에 남은 것을 정리해야 한다. 다락은 이미 검사되었고 차고도 마찬가지. 완벽한 줄로 서 있는 오래된 상자들이 있는 선반과 선반이 있는 지하실이 남아있는데 마치 누군가가 평생 혼돈을 남기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시킨 것 같다. 수사관들은 모든 구석을 확인하겠지만 특별한 주의를, 아래층 문들과 주변의 모든 것보다 새로워 보이는 자물쇠에 과거는 죄를 증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왜 그런 역사를 가진 사람이 몇 년간 이중 생활을 유지하며 이유를 주지 않을 수 있었는지 설명한다.
관객에게는 이것이 전환점이다. 마틴슨의 초상화가 깨끗한 진열장이 되기를 멈춘다. 우리 앞에는 오랫동안 통제의 언어와 결과를 숨기는 습관이 발달한 인물, 즉 모든 새로운 사실은 이미 조각이 아니라 일반 구조의 부분, 그리고 바로 이것이 수사를 전문 감정을 가속화하고 그 문을 열도록 밀어붙인다. 아래로 계단 하나하나씩 답들을 향해. 수사관이 책상에 폴더들을 펼치고 불필요한 연극 없이 세 장을 꺼낸다. 그는 보고한다. 경찰은 산업용 봉지와 석회 구매 확인서를 가지고 있고 통제에 대한 복구된 편지 초안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기의 불안한 에피소드에 대한 기록 보관소 표시를 가지고 있다. 램프가 고른 빛을 비추고 에어컨이 윙윙거리며 구석에서 녹음기가 깜빡인다. 모든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배치되어 있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이야기다. 하지만 마틴스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똑바로 앉아있고 손바닥을 모으고 시선은 차분하다. 증거들의 나열을 들으며 매번 자신의 변호사에게 시선을 돌린다. 변호사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전략을 상기시킨다. 어떤 설명도 즉흥 연주도 없다. 침묵을 입장으로 법적으로 완벽하고 인간적으로 불투명하다. 이 침묵에는 도전이 없다. 오직 자선만찬과 협상에서 대화 상대를 무장 해제시키는 데 익숙한 고른 정중함만 있다. 수사관은 계속한다. 그 앞에는 시간표가 있다. 구매의 저녁, 휴대전화의 가정, 구역에서의 짧은 이탈, 실종과 시간상 일치하는 지붕 위의 형체, 영수증 사본들, 기지국 출력물들, 기록 보관소 증명서, 이 모든 사각형들이 하나의 퍼즐로 모인다. 하지만 답 대신 같은 학습된 멈춤. 마틴스는 인정하지도 논쟁하지도 일상적 설명을 제안하지도 않는다. 그는 마치 질문들을 흡수하고 같은 밀도의 침묵을 돌려주는 것 같다. 다른 쪽에서 접근하려는 시도, 또한 헛수고, 심리적 프로필에 대한 지적, 오래된 파일들에서의 조작에 대한 관심, 젊은 남성들과의 반복되는 지인 체인, 이 모든 것이 기록으로 고정되지만 동의도 반박도 만나지 않는다. 변호인이 고객의 침묵권에 대해 정중하게 상기시키고 각 다음 항목이 이 완벽한 공식에 빠진다. 신문 끝에 벽의 감각이 남는다. 수사관은 이해한다. 대화가 고갈되었다. 답들이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이 방에 없다. 그것들은 펠로알토의 조용한 거리에 있는 집에, 손님들이 보통 가지 않는 방들에, 그리고 특히 공기가 더 차갑고 먼지 냄새가 나는 곳에 있다. 즉, 법과 상식에 의해 예견된 유일한 수가 남는다. 지하실과 모든 폐쇄된 구역들을 겨냥한 확장수색. 아침이 이미 정해졌고 그룹들이 배치되었으며 이 이야기의 다음 장면은 철제 자물쇠의 열쇠 삐걱거림으로 시작될 것이다. 바로 거기서 로버트 마틴슨이 실제로 누구인지 결정될 것이다. 남의 이야기에 끌려든 완벽한 이웃인지 아니면 몇 년간 외관을 구축한 사람인지. 문에는 테이프, 상자들은 서명되었고 카메라들은 충전되었다. 나무 계단을 따라 아래로 가는 문을 여는 것만 남았다. 수사팀이 지하실로 내려간다. 기록에 그렇게 쓰여 있다. 하강, 검사, 사진 고정, 어떤 허세도 없다. 오직 나무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발걸음, 아래에서 오는 차가운 공기, 그리고 존경받는 변호사의 집 아래에서 이미 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감각. 입구에 테이프, 장갑이 끼워지고 손전등이 확인된다. 수색 책임자가 시간을 표시하고 그룹 구성을 지시하며 팀이 구역별로 배치된다. 오른쪽, 선반들, 왼쪽, 캐비닛들, 먼 구석에 집주인의 말에 따르면 오랫동안 열지 않은 오래된 서랍장. 지하실은 수십 년에 걸쳐 펼쳐진 삶의 일반적인 저장소처럼 보인다. 아이 장난감이 든 상자들, 갓없는 램프들, 바람 빠진 팔걸이가 있는 의자. 하지만 완벽한 질서에는 이상한 특징이 있다. 물건들이 너무 고르게 서 있어서 마치 자를 대고 배치한 것 같다.
수사관이 바닥에 신선한 흔적들을 알아챈다. 계단에서 먼 벽까지 2개의 평행한 궤도를 그은 손수레의 좁은 바퀴들. 2번째가 기록에 고정하고 3번째가 사진을 찍는다. 모든 것이 최대한 교과서대로인데 바로 이렇게 통제에 사는 사람들을 잡기 때문이다. 서랍장은 등으로 벽에 기대어 있다. 나무가 신선한 광택제로 반짝인다. 먼지가 몇 년간 쌓이는 곳치고는 너무 깨끗하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옮기자 등 뒤에 틈새가 열린다. 마치 집이 보여주려 하지 않던 공허함 같다. 거기에 산업용 폴리에틸렌 봉지들이 서 있다. 검은색 두꺼운 그림자에 숨겨진. 처음에는 2개를 본다. 그 다음 더. 손전등이 플라스틱 표면을 따라 미끄러지고 분명해진다. 이것은 수리의 잔재도 이사를 위한 비축도 아니다. 수사관들 앞에는 하루를 위해 모은 것이 아닌 은신처가 있다. 지하실의 냄새가 바뀐다. 진하고 무거워진다. 아무도 아무것도 소리내지 않지만 모두 판사가 서명을 놓은 바로 그것을 찾았다는 것을 이해한다. 지휘관은 표시 없이는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요청한다. 봉지들의 번호를 매기고 벽과 가구까지의 거리를 재고 크기를 기입한다. 기록이 메트로놈처럼 한 줄씩 진행된다. 2번째 그룹이 가구 배치를 묘사한다. 서랍장 1개, 캐비닛 2개, 금속 선반 1개, 판지 상자들 7개. 더 나아가 중요한 숫자. 완전한 재배치와 반복 검사 후 정확한 수량이 고정된다. 20셋. 기록상 기록은 짧다. 산업용 표본 23개의 봉지 발견. 서랍장 후면과 벽 사이 틈새에 한 줄로 배치. 상태. 전문가 도착까지 검사를 위해 개봉하지 않음. 소리내어 발음된 이 숫자가 마치 공기를 움직인 것 같다. 침묵이 달라진다. 그 안에는 더 이상 기대가 아니라 알미 있다. 현장에 범죄학자들을 호출한다. 각 봉지, 별도의 장면. 플라스틱에 표시들이 고정되고 쓰레기에서 발견된 영수증들과 비교된다. 바닥에 석회와 비슷한 분말의 흔적들, 표본이 별도 봉지에 채취된다. 사진작가가 틈새의 전체 프레임, 지하실 전체 계획, 이음매와 매듭의 클로즈업을 찍는다. 모든 것이 서두르지 않고 소란과 말 없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어떤 잘못된 몸짓이라도 미래 재판에 잃어버린 세부 사항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자료 배치가 봉인되면 수색 책임자가 올라가라는 명령을 내린다. 위에서 짧은 보고. 로버트 마틴스는 경찰관들의 통제하에 집에 있다. 그의 얼굴은 차분하게 남아있지만 이번에는 그의 침묵에 익숙한 확신이 없다. 지하실의 증거들은 목격자의 복귀도 해석에 대한 논쟁도 아니다. 이것은 술이나 가정용 필요로 설명할 수 없는 물질적 현실이다. 결정이 즉시 그리고 법에 따라 내려진다. 로버트 마틴슨이 체포되었다. 그에게 근거가 낭독된다. 영수증으로 고정된 구매들과 유형과 날짜가 일치하는 23개 수량의 산업용 봉지 발견, 지하실의 석회와 유사한 물질의 흔적 존재, 1년의 실종들에 대한 데이터와의 일치, 손목에 팔찌들. 어제까지 카나페를 대접하고 조용한 재즈가 흘렀던 집이 이제 다르게 들린다. 발걸음, 명령, 증거용 봉지들의 바스락거림. 거리에서는 이미 이웃들이 모인다. 그들은 무늬 테이프를 마치 그것이 그들의 세계를 이전과 이후로 나눈 것처럼 본다. 수색에는 감정의 자리가 없는 단계가 시작된다. 목록 작성, 운송, 전문 감정, 플라스틱 층을 제조업체 배치와 비교, 생물학과, DNA.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아래에서 벽에서 옮겨진 서랍장 뒤에서 일어났다. 이 발견은 해석을 요구하지 않고 누군가의 기억이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다른 모든 것이 자라날 점이 된다. 공식 기소,
기자회견, 끝없는 전문 감정 페이지들, 정중한 상자 줄들로 오랫동안 감춰진 이야기가 손전등 빛이 검은 플라스틱을 따라 미끄러지고 기록의 23 숫자에 멈춘 그 순간에 끝났다. 더 나아가 재판과 이 도시에 너무 많이 쌓인 질문들에 대한 답들. 하지만 이미 지금 분명하다. 그것들로 가는 길이 지하실 계단과 발견됨 23이라는 줄로 시작되었다. 체포 후 로버트 마틴스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기록에서는 이것이 건조하게 보인다. 입장, 침묵, 인정도, 자발적 논평도 없다. 폭로는 그의 참여 없이 진행된다. 피고인의 침묵이 범죄학자들의 작업과 바로 세부 사항들이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는 일상으로 악센트를 옮긴다. 차가운 실험실 공간에서 지하실의 봉지들을 하나씩 분해한다. 각각 별도의 장면, 별도의 번호. 먼저 외부 목록, 옷, 신발, 액세서리, 주머니의 작은 물건들.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청소하고 플랭크에 배열한다. 그룹 큐레이터가 고정한다. 팔꿈치에 마모가 있는 진청색 데님 재킷, 가슴에 밝은 줄무늬가 있는 스웨터, 천 스트랩의 시계 작동하지 않음. 세부 사항들이 호기심이 아니라 필요한데 그것들이 이름들로의 다리가 된다. 동시에 생물학적 절차가 진행된다. 표본들이 DNA 형식화를 위해 보내진다. 2001년, 이것은 아직 전역의 빠른 테스트가 아니다. 스펙트럼들이 천천히 조각으로 나타나고 일치들은 반복으로만 확인된다. 수사관들이 머리빗, 오래된 칫솔, 편지들을 가져온다. 가정 생물학이 남아있을 수 있는 모든 것. 첫 번째 결과들이 시끄럽지 않게 팡파르 없이 온다. 표에서 몇 개 번호 옆에 가능한 일치 표시가 나타난다. 줄들은 아직 회색이지만 그들은 이미 구체적 가족들로의 실드를 당긴다. 가족들이 경찰서에 센세이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점을 찍을 가능성을 위해 온다. 그들에게는 프레임도 현장 사진도 아니라 물건들을 보여준다. 바로 그것들이 몇 년 후에도 기억에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남는다. 실종자 중 한 명의 누나가 재킷 소매의 희귀한 패치를 알아본다. 우리가 직접 꿰맸는데 실이 떨어져서 솔기가 고르지 않다. 다른 실종자의 아버지가 시계를 잡고 싶어 한다. 생일에 자신이 선물한 것으로 잠금 장치 안쪽에는 스트랩을 줄이려다 실패한 시도로 생긴 작은 긁힌 자국이 있다. 물건들은 논쟁하지도 실수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이야기는 손가락으로 읽힌다. 주 중반까지 실험실 보고서에 검은 줄들이 더 많아진다. 확인된 프로필들. 도시가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기다렸던 일이 일어난다. 무명자들이 단순한 번호이기를 멈춘다. 이것은 여전히 무거운 문서들이지만 그 안에 성씨들이 나타난다. 하나씩 98년과 2001년 사이에 실종된 사람들이 줄을 서는 연락처들이 나타난다. 이 선 안에서 특히 마지막 실종자가 두드러진다. 수사가 시작된 그 사람. 제임스 리버스에게 이 단계는 사무적이지 않다. 그를 물건 확인에 초대한다. 그는 회색 청바지와 빨간 안감이 있는 검은 재킷이 놓인 투명한 용기 위에서 오랫동안 말없이 있는다. 규정에 따르면 목격자에게 힌트를 줄 수 없다. 그가 스스로 말한다. 이것은 루카스의 재킷이다. 안감이 주머니 근처에 찢어져 있는데 우리는 주머니는 시면이라고 웃었고 그가 안쪽을 테이프로 붙였다.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보여준다. 접착제가 정말로 보이고 흉터 같다. 다른 플랫폼에는 우리 동네에서 말하던 대로 이중바다 매듭으로 묶인 신발끈들. 이런 세부 사항들이 어떤 연설보다 설득력 있게 들린다. DNA 확인이 왔을 때 수사팀에게는 닫힌 회로가 구성된다. 실종 밤에 대한 목격자 증언, 지하실에서 발견된 옷, 일치한 생물학,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친구의 인식, 리버스, 루카스, 마틴슨의 집. 체이니 보고서에서 더 이상 버전이 아니라 확립된 사실로 고정된다.
마틴슨의 침묵은 방어이기를 멈춘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문서에 대한 논평의 부재다. 도시는 어려운 날들을 보낸다. 신문들이 확인된 이름들의 목록을 인쇄하고 경찰서 근처에 꽃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수사 연대기 자체에서는 중요한 이동이 일어난다. 단독 목격자 발기인의 역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실험실들의 차가운 수학이 선다. 개별 실들에서 카펫이 짜진다. 검색의 증거 집합체라고 불리는 것이 나타난다. 지하실의 물질적 발견들, 구매 영수증들, 디지털 초안들, 확인된 프로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남는다. 확인실에서 리버스가 용기를 닫아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영웅도 정의의 사냥꾼도 아니다. 단순히 너무 오랫동안 없었던 곳에서 증거를 찾은 사람. 이제 수사팀은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의지할 것이 있다. 목격자의 선이 마지막 희생자와 마틴슨의 집과 연결되었다. 더 나아가 확립된 각 에피소드에 대한 혐의 제시와 선택한 침묵 대신 숫자와 물건들이 소리내어 말할 재판 준비. 재판 준비는 주요한 것, 시간으로 시작된다. 전문 감정이 가장 오래된 희생자의 사망 날짜를 확정한다. 98년 6월. 이 한 달에서 긴 그림자가 들린다. 즉, 모든 것이 수년간 계절이 아니라 지속되었다. 이 경계에서 수사는 선을 구축한다. 마틴슨이 도시에 있을 때 누가 실종되었는지, 어떤 자선 만찬들이 실종과 일치했는지, 그의 전화가 야간 시간에 어디서 깜빡였는지. 차가운 수학이 혼돈을 순서로 바꾼다. 더 나아가 어떻게를 이해하려는 시도. 그림이 습관과 세부 사항들에서 모인다. 외적으로는 무해해 보였다. 법률가의 명함들, 전망에 대한 대화들, 이력서를 논의하기 위한 1시간 만남. 그는 펠로엘토에서 사람들이 정중한 초대에 익숙하다는 것을 이용했다. 회의 후 커피에, 자선 만찬 후 와인 한 잔에. 몇 개의 확인된 에피소드들이 동일한 패턴을 보여줬다. 짧은 지인, 필요한 사람들과의 연결 약속 번호 교환, 그 다음 개인 공간으로의 빠른 전환. 내 집이 조용하고 거기 프린터와 작업 테이블이 있다. 집이 무대로 작동했다. 1층에는 완벽한 질서와 가족 생활에 친숙한 물건들, 2층에는 손님이 스승에게 가득 들어가는 사무실, 그리고 오직 아래에만 대화할 필요가 없는 공간, 선반들, 캐비닛들, 서랍장 뒤 틈새가 있는 지하실. 전문 감정 데이터에 따르면 바로 거기서 나중에 석회와 구매와 일치하는 플라스틱의 흔적들을 발견했다. 이것은 낭만적인 범죄 수수께끼가 아니라 리듬이다. 데리고 와서 격리하고 전화할 가능성을 박탈하고 완료한다. 세부 사항들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집의 모든 세부 사항이 주요 과제에 맞춰졌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낯선 사람을 관리 가능하고 눈에 띄지 않게 만드는 것. 에피소드들 사이의 강역은 오직 그의 규율로만 설명된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실종들 사이에는 몇 달이 지났다. 이 시간에 공적 로버트는 외관을 강화했다. 새로운 사건들, 학교 위원회에서의 사진들, 주말 여행들, 컴퓨터에는 올바르게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과 당신을 선택하도록 도움을 제안하는 방법이라는 문구 준비가 저장되어 있었다. 이 준비들이 친척들의 증언과 운율을 맞춘다. 거의 모든 경우에 직업으로의 길이나 지인들에게서의 인턴십이 약속되었다. 그는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다. 돈, 주거, 연락처를 찾는. 제안은 구명부표처럼 들렸고 만남의 지점은 대화의 자연스러운 연속처럼. 계획의 마지막 부분, 보관. 지하실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옮길 수 있는 서랍장, 산업용 봉지들의 고른 줄, 냄새를 차단하기 위한 석회, 노트에 기록된 틈새의 크기들. 이것은 공포 속의 즉흥이 아니라 수년간 계산된 계획이다. 그리고 그것은 체인의 세부 사항, 지붕 위의 형체,
알아채고 전 집행유예자라는 말로 물러서려 할 때 뒤로 물러서지 않을 준비가 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작동했다. 지붕 버전도 논리에 맞아떨어진다. 야간 점검들, 무거운 것의 움직임, 다락 환기를 통해 공기를 빼내려는 시도들. 전문가들은 표현에서 신중하지만 들보의 먼지 감지기와 해치의 신선한 윤활유 흔적은 일반 집에서보다 위로 더 자주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도 그렇게 그는 지하실이 어떻게 지탱되는지 확인하고 언제 가구를 옮겨야 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2001년 7월까지 수사는 지도와 달력에 놓을 수 있는 순서를 얻는다. 아래에는 이름들의 목록, 위에는 각각이 실종된 날에 대한 짧은 메모들, 마지막 통화, 중심가 지역, 슈퍼마켓 근처에서 목격됨, 고용주와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변호사와 소통. 생물학 확립에 따라 가정에서의 일치들이 이름, 물건, 장소 쌍으로 변한다. 이 재구성에서 동기는 발작처럼 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습관에 더 가깝다. 선택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믿게 만들기, 상황을 주먹 안에 쥐고 있기, 디스크에서 파일을 지우는 것보다 더 잘 흔적을 지우기.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두 현실에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낮에는 정확한 정장과 올바른 연설들, 밤에는 조용한 물류와 공간에 대한 통제, 요소들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 독특해 보이지 않았지만 함께 그들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너무 많은 우연이 동시에 일어날 때까지 질문을 남기지 않게 하는 시스템을 형성했다. 바로 이것이 재구성의 결론이 된다. 수사팀 앞에는 폭발도 붕괴도 아니라 3년에 걸쳐 펼쳐진 체계적이고 조직된 활동이 있다. 기반에는 지위, 약속의 언어, 메커니즘으로 배치된 집, 전면, 선량함, 이면, 사무실들, 계단들, 서랍장 뒤, 틈새.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모일 때 더 나아간 단계들은 불가피하다. 각 에피소드의 유죄 인정, 날짜 명확화, 배심원들에게 일반 계획 제시, 그리고 이미 왜가 아니라 어떻게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고 남을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 답은 아마 간단하고 무섭다. 그는 도시가 그의 미소에 익숙해지는 동안 몇 년간 이것을 배웠다. 다음 단계, 재판을 위한 이 그림의 법적 포장, 시간 다이어그램들, 집 평면도들, 구매표들, 휴대전화 신호와 실종 날짜들의 대조. 그가 그림자에 간직하려 했던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 페이지들, 계획들, 증언들로 분해될 것이다. 재구성 후에는 그것이 위해 진행된 것을 하는 것만 남는다. 배심원들에게 외관과 본질이 하나의 지붕 아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지하실의 손전등이 23 숫자를 비추고 끝에 시작점을 놓는 그날까지 로버트 마틴슨의 변호사들은 우울증과 아동기 트라우마로 인한 그의 심신상실을 주장한다. 법정에서 그들의 주요 라인이 그렇게 들린다. 배심원들 앞에는 계산적인 포식자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은 부서진 사람이다. 그들은 10년 전 가족 심리학자의 진단서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우울한 상태의 에피소드들이 표시되어 있고 소년 법원에 폐쇄된 사건을 언급하며 그것을 불안정한 정신과 연결시키려 한다. 처벌이 아니라 치료에 대해 이야기하며 동정의 프리즘을 통해 마틴슨을 보라고 요청한다. 더 나아가 법정은 변호인이 어떻게 말에 살을 붙이려 하는지 본다. 우울증의 일반적 문제들을 논의할 준비가 된 전문가들을 초대한다.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통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지만 판사의 핵심 요청에 대한 답에서 에피소드 날짜들의 심신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결론이 있는가? 전문가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서들이 없다. 입원 이력도, 지정된 치료도, 관찰로 확인된 진단도 없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폐쇄성에 대한 가족 기억들이 있지만 법정에서 증거라고 불리는 것이 없다. 검찰은 다르게 작업한다. 구체적으로 배심원들에게 지하실 사진들을 보여준다. 서랍장 뒤 틈새,
번호가 매겨진 봉지들, 측정과의 연결, 옆에 산업용 플라스틱과 석회 구매 영수증들을 놓는데 실종과 날짜상 일치한다. 연락 보고서들을 낭독한다. 마지막 에피소드 밤 마틴슨 전화의 움직임, 가정구역에서의 짧은 이탈들, 그 다음 컴퓨터의 디지털 초안들, 통제에 대한 텍스트들과 연락 시작을 위한 문구 목록들, 각 물건, 이론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단위, 검사가 높은 톤 없이 체인을 구축한다. 98년 첫 번째 확립된 날짜, 2001년 마지막, 그 사이에 같은 행동 계획. 목격자가 지붕에서 형체를 본다. 발견된 옷이 DNA로 확인된다. 리버스가 찢어진 안감으로 친구의 재킷을 알아본다. 그리고 이 모든 선이 하나의 주소로 돌아간다. 펠로엘토의 집에. 연설에는 큰 수식어가 없다. 오직 달력, 지도, 영수증들, 실험실 보고서들, 마지막 슬라이드, 왼쪽에 확립된 희생자들의 이름들, 오른쪽에 그들의 상응하는 물질적 발견들이 있는 표. 변호인이 자료의 일부를 편견적이라며 제외해달라고 요청한다. 법원이 신청들을 기각한다. 그들은 다시 정신붕괴에 대한 태제로 돌아가지만 교차신문에서 그들의 전문가는 인정한다. 심신상실, 구체적인 순간의 행동의 성격을 인식하는 능력의 상실이 증명되어야 하는 법적 범주. 제시된 그림은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 분명해진다. 사실의 평면에서 감정의 평면으로 대화를 옮기려는 시도가 정당화로에 필요한 다리를 만들지 못한다. 최종 변론에서 검사는 짧게 말한다. 배심원들 앞에는 우연도 혼란도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체계적 행동이 있다.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진단을 가지고 살면서 집을 은신처로 바꾸지 않는다고 상기시킨다. 그에게는 기록들의 건조한 힘이 호응한다. 각 발견됨, 고정됨, 일치함. 이것은 기소구조의 벽돌이다. 배심원단이 오래지 않아 물러간다. 홀에는 마지막 휘슬 전에 있는 그런 공기가 서 있다. 매달린 멈춤, 거기서 시계보다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다. 배심원들이 돌아왔을 때 의장이 결정을 발표한다. 제시된 모든 에피소드에 대해 유죄, 변호인이 완화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다. 판사가 그런 사실들의 총합에서 답해야 하는 것으로 답한다. 형은 경험에 대한 말이 아니라 확립된 행동들의 무게와 그 결과들의 규모로 결정된다. 판결에는 애매함이 없다. 가석방 가능성 없는 23개의 종신형. 표현이 도장처럼 고르고 차갑게 들리지만 이 형들 각각은 이제 행방불명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름을 가진 별도의 이야기다. 마틴슨이 얼굴 표정을 바꾸지 않고 듣는다. 그의 변호인이 항소 의사를 밝히지만 증거 집합체를 배경으로 이것조차 의식적으로 들린다. 발표 후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그들에게 속한 것을 돌려준다. 가족에게 장래와 기억에 대한 권리를, 도시에게 소문으로 사는 것을 멈출 가능성을. 수색에는 마지막 서류상의 경로 부분이 시작된다. 자료를 기록 보관소로 이관하고 항소 동반. 하지만 역사에게 이 점은 간단하게 읽힌다. 질병에 대한 말들 뒤에 숨으려는 시도가 사실들과의 충돌을 견디지 못했다. 정상적인 삶의 외관은 달력, 영수증들, 전문 감정 결과들을 그 위에 놓을 때까지 유지되었다. 더 나아가 전기들이 남을 것이다. 이름으로 돌려받은 사람들의, 그리고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람들의. 군법원이 회의를 마치고 도시가 진실이 때로는 지루해 보인다는 감각으로 건물에서 나온다. 표들, 기록들, 판결. 하지만 바로 그것이 이야기들을 닫는다. 그리고 이것은 닫혔다. 유죄, 23개 종신형, 가석방 가능성 없이. 펠로알토의 로버트 마틴슨의 집이 시 당국의 결정으로 철거되었다. 건설 현장이 마당을 차지했고 하루 후 외관에서는 먼지와 땅의 직사각형 흉터처럼 보이는 기초의 흔적만 남았다.
주소를 관광지도에서 제거했고 부지를 녹색 울타리로 막고 거기에 작은 공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시민들은 그렇게 숨쉬기가 더 쉽다고 말했다. 집이 사라지면 그것이 전체 지역에 드리운 그림자도 사라진다. 가족은 조용히 떠났다. 이웃 여자가 이른 아침 트럭이 아이들 그림과 오래된 피아노가 든 상자들을 가져간 것을 기억했다. 그 다음 소식이 왔다. 그들이 성씨와 학교를 바꾸고 찾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웃들은 반대하지 않았다. 이 도시에서는 사람들을 혼자 두는 법을 안다. 칠해진 이름이 있는 우편함과 한때 크리스마스 화환이 걸렸던 빈 고리만 남았다. 저녁에는 이제 거기서 조깅하는 사람들이 멈춰서 신발끈을 메고 시선을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간다. 도시는 확립된 희생자들의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을 겪었다. 시청 계단에서 이름들을 읽고 옆에서 촛불을 켰으며 자선단체가 그들을 기리는 장학금을 열었다. 경찰은 언론 쇼 없이 건조하게 보고했다. 전문 감정 완료, 증거들이 기록 보관소로 이관됨, 판결이 효력 발생. 하지만 마당에서의 대화들은 여전히 하나의 같은 것으로 돌아왔다. 모두가 이름으로 알던 사람이 어떻게 몇 년간 이것을 지하실에 간직할 수 있었을까? 마틴슨 자신으로부터는 답이 오지 않았다. 감옥에서 그는 같은 학습된 침묵을 유지한다. 어떤 인정도, 어떤 왜도 없다. 심리학자들이 보고서 페이지에서 통제에 대한 갈망과 아동기 트라우마에 대해 논쟁하지만 이것은 단지 말로 침묵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다. 사건은 법적으로 종료되었지만 감정적으로 도시에게는 빈 공간이 남았다. 바로 집이 서 있던 곳에. 공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울타리가 바람에 소음을 내고 사람들이 평소보다 빠르게 지나간다. 그렇게 외관이 모범적이고 이면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끝난다. 펠로엘토는 익숙한 리듬을 되찾았지만 세부 사항들에 더 주에 깊어졌다. 갑작스러운 폐쇄성에 너무 고른 상자 줄들에 도와주겠다, 내게 연결이 있다는 말들에 그리고 주요 질문 왜는 답 없이 남았다. 아마도 그것은 처음에 숨겨진 바로 그곳에 남을 것이다. 누군가의 침묵에 닫힌 문 뒤에. 도시에게 이 후기는 간단하게 들린다. 이름들을 기억하고 미소를 진실과 혼동하지 않기.